시어머니, 좀 어떻게 안 될까?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집에서 맨날 눈치 보여. 사람들은 제게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효자 아들과 착한 며느리 윤희와 함께 사니 얼마나 좋으냐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그 벽시계 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내가 평생을 가족에게 바친 내 삶의 방식이 너에게는 고작 나를 내쫓기 위한 핑계가 되었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엄마 혼자 외로우실까봐 저를 모셔왔습니다. 저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끓는 찌개 냄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가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라는 증거 같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윤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닦은 그릇에서 미세한 물때라도 발견되면 윤희는 직접 다시 닦으며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흰색 행주는 하얀 그릇 닦을 때만 쓰시라고. 별것 아닌 지적이었지만 제 63년 살림에 대한 존중 없는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 갇힌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집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싶은 것뿐인데 이젠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인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아들이 야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지만 혹시 소리가 클까봐 리모컨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윤희의 목소리. 친구와의 통화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이 날카로움은 방문을 뚫고 들어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저에게 보여주지 않던 답답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말도 마. 나 미치겠어. 아니, 나쁜 분은 아니지. 착해. 근데 그 착한 게 더 피곤해. 뭘 해도 고맙다고 해야지. 뭐라고 지적할 수도 없고. 진짜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어. 어머니가 계시니까. 맨날 남의 집 온 손님 같잖아. 남의 집 온 손님.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내 공간을 침범한 침입자였구나.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 끝에 앉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모든 미소와 친절은 저에게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정말 치워버려야 할 짐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그 절망적인 확신을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놓고 간 핸드폰 알림과 함께 뜬 친구들 단톡방 메시지.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쌓아온 존엄이 그 짧은 텍스트 하나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 좀 어떻게 안 될까?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집에서 맨날 눈치 보여. 어떻게 안 될까? 그것은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위선은 이제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악의가 되었습니다. 착한 척 간섭, 짐짝 치워버리고 싶은 골칫거리.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60년을 살아온 나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지.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제 가슴에 맺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듯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시당하며 살았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복수를, 그리고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책임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섞인 사과나 아들의 동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을 기록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60년 평생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냉철한 결단력을 꺼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카는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모한테 구해준다고 한 손톱만한 카메라 오늘 바로 가져다 주렴. 이모, 혹시 그게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모가 왜 이 집을 떠나야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짐이었는지 진실의 기록을 남길 거야. 조카가 증거 확보라는 말에 수긍했지만 사실 저의 진짜 목적은 며느리의 위선을 폭로하여 아들에게 심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직은 저 혼자만의 은밀한 전쟁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카에게 카메라를 받아든 저는 거실의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척하는 그 시계 뒤에 저는 진실의 눈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할 눈. 소형 카메라를 손에 쥐었을 때 60년 동안 남편과 아들 뒤에서만 살았던 제 심장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윤희와 아들 재민이 출근하고 손주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전체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방에서 카메라가 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거실 벽시계 앞에 섰습니다. 시계 테두리를 잡고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뒷판에는 시간이 쌓인 먼지가 희끗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먼지 위 아무도 보지 못할 자리에 저는 조카가 알려준 대로 소형 카메라를 단단히 붙였습니다. 너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서 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왔지. 이제 이 시계가 너의 진실을 기록할 것이다. 조카가 보내준 설명서대로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집의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에 거실 전체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소파, 식탁, 그리고 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까지. 모든 것이 증거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벽시계를 다시 걸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두려움 대신 묘한 긴장감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표정을 견디며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 윤희에게 온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고 일부러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저희도 어머니 없는 동안 집에서 편하게 쉴게요. 편하게 쉴게요라는 며느리의 말은 제 귀에 어머니가 없으면 자유롭다는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정말 온천으로 떠나는 줄 알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이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저는 짐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현관까지 나와 제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한 효심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천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낡은 모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동네의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소형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어있는 제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마치 신의 시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 갇혀 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실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며느리 윤희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몸을 털어내듯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침실로 가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쇼핑백 2개를 거실 소파 위에 툭 던졌습니다. 평소 나에게 보여주던 모습과는 다르군. 이 여자 지금부터가 진짜 모습인가? 며느리는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색깔의 명품 브랜드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방, 신발, 옷가지들. 며느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얼굴에는 저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만족감과 허영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재민이가 며느리에게 생활비에 대해 물었을 때 윤희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녀가 지금 수백만 원짜리 사치품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험담을 넘어선 가정 경제에 대한 위선이었습니다. 오후 5시 아들 재민이가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순식간에 들어 침실 깊숙한 곳으로 숨겼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여보, 엄마는 잘 가셨어? 응, 아침 일찍 가셨어. 되게 기뻐하시더라.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 가지시는 거라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기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녀오겠다고 했을 뿐인데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지어낸 거짓말을 아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적 위선. 아들에게 착한 아내라는 가면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감정까지 멋대로 왜곡하는구나. 저는 모텔 방 침대에 앉아 밤늦도록 그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명품 쇼핑은 며느리의 험담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는 이유가 단지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려는 것뿐 아니라 남편 몰래 소비할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심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만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의 가정이 위선과 허영심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너의 위선을 이대로 놔두고 떠나지는 않는다. 나는 너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아들의 눈을 뜨게 할 증인이 될 것이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며느리가 친구들을 초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집이 비었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이제 가장 은밀한 본성을 드러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화면 앞에서 침을 삼켰습니다. 토요일에 펼쳐질 며느리의 행동은 저의 계획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더하게 될까요?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모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보며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윤희가 가장 가면을 벗어던지고 솔직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닌 카메라가 지켜보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오전 10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응, 나 지금 완전 꿀이야. 시어머니 어제부터 1박 2일 온천 가셨거든. 집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오늘? 응, 빨리 와. 와인 미리 사놨지? 집이 비었을 때 신나게 놀아야지. 꿀이다. 신나게 놀아야지. 그 말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넘어 방해물이 사라졌음을 노골적으로 기뻐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노골적인 경멸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평화, 내가 이 집에 있는 것이 그토록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좋아, 내가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마. 정오가 되자 며느리의 친구 2명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수다를 아주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향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취기가 섞여 있어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솔직했습니다. 와인병을 만지는 손끝의 움직임까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언니들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진짜 착하긴 해. 근데 그게 더 힘든 거 알지? 나쁜 짓을 해야 재민이한테 욕이라도 하든가 내쫓을 핑계라도 만드는데 너 그래도 모시고 사는 게 어디야. 나 같으면 진작에 따로 살자고 했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재민이가 극성 효자잖아. 내가 먼저 꺼냈다간 나만 나쁜 년 되는 거 순식간이야. 제 아들을 극성효자라고 비하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아들의 효심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저의 분노를 절망으로, 그리고 다시 단호한 결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요양원? 시어머니 건강하시잖아. 그러니까 핑계지. 재민이한테는 어머니 연세도 있고 전문 케어가 필요하다고 할 거야. 내가 낮에 일하러 나가면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하다는 식으로 몰아갈 거라고. 요양원. 그 단어는 제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강제로 격리시키려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건강을 핑계로 저를 가두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60년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핑계, 내가 나를 그곳에 보내고 내 명품 쇼핑과 내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구나. 착한 척하는 내 가면을 벗기 위해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악행을 저지르려 하는구나. 저는 모텔 침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명백한 공격과 위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모텔방을 나왔습니다.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것처럼 태연한 얼굴을 하고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계획했던 입으로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위선에 구토가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내가 파놓은 함정을 밟지 않는다. 너의 거짓말 속에서 나는 진실을 얻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말 동안 찍힌 영상 전부 내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백업해둬라.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갈게. USB에 전부 옮겨줘. 이모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단다. 이제 내가 이 집을 나설 차례야. 다음 날 오전 저는 USB에 며느리의 요양원 계획 대화, 명품 쇼핑의 위선, 그리고 저를 향한 경멸이 담긴 모든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작은 USB는 제 손에 쥐어진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과일을 깎는데 며느리 윤희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바로 저를 내쫓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어머니 건강 관리가 걱정되어서요. 그래서 근처에 좋은 실버타운을 좀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올 것이 왔구나. 실버타운, 아니, 내가 말했던 요양원이겠지. 좋다. 너의 계획대로 나를 내보내려는 이 순간 나는 너의 가면을 찢어버릴 준비를 마쳤다. 이젠 숨막히는 침묵 대신 진실의 폭풍이 불 차례다. 며느리 윤희가 실버타운을 제안했을 때 제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받는 최후의 통첩이자 제가 준비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아니고요. 실버타운이요.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요양원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너희한테 짐이 되니? 제 질문에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이내 완벽하게 준비된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낮에 일하러 나가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전문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문 케어. 그 단어를 말하는 며느리의 눈빛은 제가 카메라로 봤던 어머니 건강 핑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걱정은 저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 합리화였을 뿐입니다. 전문 케어라. 너의 그 위선을 케어할 전문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이 연극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그녀의 치명적인 거짓말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며느리는 그 떨림이 모멸감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제안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언제, 어떻게 이 진실을 터뜨릴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아들에게만 영상을 보여주고 조용히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요양원 계획 대화와 실버타운 제안은 저의 분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조용히 나가. 그러면 며느리는 아들에게 엄마가 갑자기 가출하셨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나쁜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 진실은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 놓아야 했습니다. 아들 재민이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는 손주들 앞에서, 그리고 며느리 자신 앞에서. 그래야 며느리의 거짓말에 더 이상의 여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USB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통증은 제가 며느리에게 받은 모멸감과 곧 터질 복수심을 대신하는 증거였습니다. 가족 모두 앞에서 한다. 너의 계획이 시작되는 날, 너의 모든 위선은 끝난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제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모른 척하며 아들에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제가 실버타운 문제로 충격받았다고 생각하고 잠시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윤희가 출근하며 어머니 푹 쉬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곧 너는 영원히 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후 내내 저는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조카에게서 받은 USB 영상을 태블릿에 옮겨놓고 재생이 완벽하게 되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재민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는 극성 효자입니다. 이 영상을 본 재민이가 며느리에게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제 복수가 아들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꾸민 요양원 계획을 생각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터져야 한다는 확신이 다시 섰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내가 이 진실을 감당할 만큼 엄마는 너를 강하게 키웠다. 저녁 7시. 가족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재민, 윤희, 손주 둘, 그리고 저. 며느리는 평소처럼 반찬을 꺼내고 저에게 국을 떠 주었습니다. 그릇은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 하지만 저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위선의 그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 위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후의 일격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 윤희의 눈에는 불안감과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며느리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희 가족이 모두 알아야 할 진실이야. 식탁에 놓인 태블릿은 작은 기계였지만 그 무게는 온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제 표정과 태블릿을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들 재민이와 손주들까지 모두 제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제 여기서 안 살 거야. 재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 윤희를 쳐다보자 윤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착한 며느리 가면을 쓰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께 짐이라고 한 적 있어요? 어제 제가 실버타운 이야기 꺼낸 것 때문에 그러세요.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걱정하는 며느리로 포장하려는 그 뻔뻔함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뱉은 모든 위선적인 말 때문이다. 이제 그만 끝내자.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벽시계가 보이는 각도,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며느리 윤희와 친구들의 모습이 식탁에 있는 가족들 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착하긴 하신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 나쁜 짓을 해야 내쫓을 수 있는데 착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식탁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손주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속에서 며느리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재민이한테는 어머니 건강 때문이라고 할 거야. 전문 케어가 필요하다고. 아들 재민이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재민이는 소리 없이 윤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게 뭐야? 요양원! 엄마 건강을 핑계로? 재민아, 이건 오해야. 내가 그냥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푸념, 너는 너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를 가두려 했지. 저는 며느리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푸념이라고 둘러댈 수 없도록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며느리가 퇴근 후 명품 쇼핑백을 숨기는 영상이었습니다. 윤희가 거울 앞에서 가방을 들어보고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지난주 금요일에 찍힌 영상이야. 내가 용돈 없다고 했을 때, 엄마가 온천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몰래 사들인 것들이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겨왔던 경제적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절망과 분노로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네일아트가 무색하게, 그녀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방금까지 화목했던 가족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은 겁을 먹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이자 기만당한 아들의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굴 믿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계획하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 윤희는 울면서 재민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아들은 뿌리쳤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 속에서 저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갈 필요 없다. 엄마가 나갈게.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윤희는 울음을 멈추었고 재민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블릿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너희의 불행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의 짐이 되기 위해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너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폭로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너희의 문제다. 아들 재민이와 며느리 윤희는 내가 나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누가 잘못했는지, 이 폭로의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는 소리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통장, 그리고 태블릿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져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지난 1년 동안 쌓인 것은 모멸감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 그들의 싸움. 소리는 저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거리의 불빛들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문제에서 손을 뗀다. 너희들의 불행이 나의 자유가 될 수는 없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윤희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재민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희한테 나가라고 할게요. 재민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빠 보험금도 있고 내가 준 용돈도 모아놨어. 너희 둘이 잘 이야기해봐. 엄마가 빠지면 너희가 더 편할 거야. 며느리 윤희는 울먹이며 제 발치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카의 도움을 받아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해방구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조심스럽게 숨 쉴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로 얻은 방의 텅 빈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익숙했던 가족의 소리 대신 차가운 침묵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낯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나 하는 절망적인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구나.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연이다. 아들 재민이는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시 오세요. 윤희랑 이야기 다 했어요. 윤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윤희 혼냈어요. 엄마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너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제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 재민이는 제가 아직 화가 덜 풀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너희의 불행을 지켜보는 것이 나에게는 더 고통스러워. 너희의 죄책감으로 나를 묶지 마라. 한 달 후, 낮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후 며느리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희는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원룸이 좁아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공간.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편했는지. 마시렴. 저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차 한 잔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너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만든 위선의 공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윤희는 한참을 울다가 다시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재민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어머니께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 편해. 하지만 편하잖아 나 없으니까. 며느리는 그 말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저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재민이는 자주 보면 돼.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윤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폭로를 통해 정의를 구현했지만 결국 가족과의 물리적 단절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저의 승리인지 아니면 가장 외로운 절망의 문턱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착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고 오롯이 김미선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새로운 고독과 자유가 저희 남은 삶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삶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그 외로움은 예전의 숨막히는 관계 속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나를 짐짝 취급하지 않는 자유로운 고독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눈치 볼 사람 없이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청소했고 베란다 없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온전히 혼자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해놓은 이상한 그릇 정리를 다시 할 필요도 TV 소리를 줄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롯이 김미선, 저 자신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주 2회 빠지지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는 안 돌아오실 거예요? 저희 윤이랑 많이 반성했어요. 여기가 좋아. 너희가 편한 게 곧 엄마가 편한 거야. 제가 말하는 편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위선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윤희가 편하니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편안함은 내가 나에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가끔 반찬이나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죄책감과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인해 남편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윤희가 가져온 반찬 냄새가 원룸에 퍼졌습니다. 저는 반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만든 모든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찬에서 노력을 보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영상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속 영상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치부를 드러낸 기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평생 갇혀 살았던 위선의 가족관계를 깨부수고 나온 탈출 증명서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내쫓으려 했던 그 욕망이 결국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니 집을 나온 지 꼬박 1년이 되던 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재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우리 집에서 보내시는 거 어때요? 윤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당일만 갈게. 저녁 먹고 바로 올게. 엄마는 집이 편해. 저는 명절 당일 아들 내외의 집에 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거실. 그곳의 벽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던 그 시계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음식은 예전보다 훨씬 정갈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 두려움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가 일어나려 하자 재민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주무시고 가세요. 어머니,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저희와 같이 살아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것이 1년 동안 며느리가 준비한 최후의 사과와 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간절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용서했어. 내가 나를 내쫓으려 했던 그 마음,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도 해 하지만 저는 말을 끊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의 새로운 삶을 완성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평온이 스쳤습니다. 그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용서와 화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존중의 문제라는 것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가장 존중할 수 있는 거리에서.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며느리의 작고 쓸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독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60세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집을 나온 지 1년 반. 원룸 창밖으로는 저녁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봅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외롭냐고. 외롭지. 가끔은 가족의 온기가 그립다. 하지만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나의 자유를 내어주는 외로움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이 고독이 훨씬 아름답다. 재민이는 여전히 주말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며느리 윤희는 가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사서 보냅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독립된 개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끔 며느리에게서 반찬이 올 때 저는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어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짧고 간결한 텍스트. 그 속에는 더 이상 위선이나 숨겨진 악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거리를 두며 보내는 안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블릿 속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제게 남긴 것은 명확합니다. 그 소형 카메라는 며느리의 죄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내가 평생 가족에게 갇혀 있었다는 나의 죄도 기록했다. 나는 착한 시어머니라는 가면을 쓰느라 정작 나 자신의 존엄과 행복은 잊고 살았다. 며느리의 배신이 나를 깨운 것이다. 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것들을 익혔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미뤄뒀던 모든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60대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제게 행복하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겉으로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며칠 전 재민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윤희에게 영상을 영구히 삭제하라고 했어요. 이제 다 잊고 다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영상은 이미 삭제했어. 하지만
엄마의 기억은 삭제되지 않아. 영상이 엄마한테 준 것은 자유야.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희도 이제 윤희의 진심을 알았으니 너희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엄마를 보호해야 할 짐이 아니라 독립된 인생의 선배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다. 그 소형 카메라는 며느리의 이중생활과 저에 대한 악의를 기록했지만 결국 저의 60년 인생에 대한 마지막 성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가족의 굴레에도 갇히지 않은 가장 평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이제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도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저의 고요하고 자유로운 심장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